전쟁기념관. 이곳에는 한국 전쟁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전쟁의 아픈 역사와 상처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이곳. 전시관 한켠에 낡고 빛바랜 수첩 하나가 놓여 있다. 비망록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첩. 수첩의 주인은 최석도. 과연 이 수첩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것일까? 6.25 전쟁기에 북한군으로 복무한 이가 전쟁이 끝난 1955년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수첩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 병사가 썼다는 수첩. 수첩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북한군 병사로서 가졌던 혁명의 의지. 사회주의 혁명은 착취 계급을 타도하는 혁명, 또한 다른 착취 계급의 지배로부터 바꾸며, 한켠에는 병사로서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솔직하게 적혀 있다. 두만강 물결이 폭격에 솟아 구름을 헤치고 아름답고 명랑한 라디오 소리는 나에게 쾌활하고도 처량하게 들리며 그날 작업에서의 피곤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수첩을 넘기다 발견된 한 편의 글. 석도 동지란 말로 시작되는 낯선 글씨. 누군가가 수첩 주인에게 써준 듯한 글로 보였다. (6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나타난 어느 인민군 병사의 수첩. 이 작은 수첩 속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한국전쟁일 것입니다. 3년여에 걸친 전쟁 끝에 53년 7월 마침내 정전협정이 맺어졌지만 그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뿌리내린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기억조차 희미해져가고 있지만 이 땅엔 아직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는 작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지난 전쟁의 시간들을 다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인민군 병사가 남긴 한 권의 수첩. 이 수첩이 기억하는 한국전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또 우리는 이 수첩을 통해 어떠한 전쟁의 상처와 아픔들을 만나게 될까요? 전쟁기념관에 수첩을 기증했다는 이를 찾아 나섰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울프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김영기 씨. 그는 사냥에 관한 취재를 하러 중국에 갔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한다. 호랑이로 잡으시고 사냥을 잘하시는 명포수 할아버지 한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지금 내도산천이라고 하는 그 백두산 중턱에 있는 산촌에 사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가서 며칠간 머무르면서 그분한테 여러 이 재미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느 날 저녁 때 실은 자기가 북한군에 근무를 했었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하시면서 그 수첩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김영기 씨의 얘기를 듣던 중 제작진은 수첩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군인 수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국군 포로병 그 이야기가 써 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의 수첩에 국군 포로가 남긴 글. 한문도 잘 쓰고 글씨도 달필이다. 이 글을 쓴 국군 포로의 이름은 바로 병덕. 존경하는 벗 석도 동지에게, 풍부한 사회식견의 소유자인 석도 동지, 부디 편지가 갈 수 있는 그날 편지나 얹어주오. 어떻게 국군 포로가 인민군 병사의 수첩에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누구이며 또 인민군 병사와는 어떤 관계일까? 중국 길림성 내도산촌. 백두산 인근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조선족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곳이다. 바로 이곳에 수첩의 주인이 살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92살인 최석도 할아버지. 1958년 북한에서 이곳으로 넘어와 정착한 뒤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최석도 할아버지. 당시 중국에 있다 인민군에 입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할아버지에게 전쟁의 기억만큼은 아직 잊혀지지 않았다. 당시 군복무를 하며 받았던 군공 메달. 발사모 부대지 뭐. 835 군 부대란 말이 경비사다이지 뭐. 해양경비하고 철도경비지 뭐. 굴간 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거 지키고 이러고. 난 막만 전쟁이 끝날 무렵 할아버지는 청진 근교의 부대로 옮겨가 그곳에서 초소장으로 복무했다. 청진은 미군의 폭격을 자주 당하던 곳이었다. 함경도 최대의 항구로서 인민군의 물자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미군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최석도의 부대에는 국군포로 출신 인민군들이 많았다. 포로비 내 반에만 서이 있었어. 서이 병덕이라고. 바로 수첩 속에 등장하는 병덕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김병덕인지 이병덕인지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다. 황소같이 신중하고 종달새같이 즐거우며 닭같이 고집세고 양같이 순한 그대 석도형. 되게 친하셨나 봐요, 두 분이. 그 사람이 이름이 다 있지 뭐. 그 책이야. 할아버지는 병덕이 서울 말씨를 썼으며 매우 똑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60여 년 전 병덕과 나누었던 이야기도 아직 기억하고 있다. 고만테네 3번까지 다 살아나. 자기가 군대 나올 적에 엄마가 있고 처가 있고 딸이 하나 낳았다는 게지. 이런 거 두고 소리 나 군대 나왔다가 포로 돼서 이꼴이 됐다. 어떤 이꼴 됐다. 국군 포로로 끌려와 인민군 병사로 복무했던 병덕. 최석도와 병덕은 허물없는 우정을 나누었다.
노래를 부르지 뭐. 달이여 저 밝은 달이여 우리 엄마 있는 곳에 비춰주리라. 내 소식 좀 전해달라. 안타까운 소리 노래를 부르. 야. 그러니까 이 포로돼 가지고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와서 얼마나 쓸쓸하고 안타깝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엄마 생각이 저렇게 하는구나. 눈물 나지.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름 병덕. 그도 아직 최석도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까? 최석도 노인과 병덕은 인민군과 국군 포로라는 신분으로 만났지만 그 누구보다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병덕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큼 둘은 허물없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석도 노인의 기억에 따르면 병덕과 노인은 1955년까지 함께 지냈습니다. 정전협정이 맺어진 것이 53년 7월이니 1955년이면 이미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인데요. 다시 말해 병덕은 정전 이후에도 남한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병덕은 어떻게 해서 북한에 남게 된 것일까요? 임진강 자유의 다리. 이곳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송환된 포로들이 반드시 지나야 했던 곳이다.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 돌아왔다고 해서 자유의 다리라 이름 붙여졌다. 당시 송환포로 대열에 함께 있었던 유창상 할아버지와 전은근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 그 있던 모자나 옷이 뭐냐 그 되면은 중공군이 준 그 옷이 옷돈인데 그걸 다 밖에다가 막 던져버렸어요. 우리 이거 안 입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산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험정들이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알몸물이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문을 닫고 앰뷸런스를 가져와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 국군 작업복 하고 내일을 입고 여기 넘어온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소곡바람으로 넘어오면서 그 다리를 넘어와가지고 첫째 보는 게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바라보니까 국기가 달린 게 태극기를 봤어요. 그거 보고 아이고 이젠 살았구나.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돌아왔구나.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포로는 총 20여만 명. 그러나 이 다리를 건너 송환된 포로는 극히 일부였다. (1951년) 휴전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포로 교환 문제였다. 북한은 포로의 전원 송환을 주장했고 남한은 포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송환을 요구했다. 당시 전쟁 포로 송환의 기본 원칙은 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약이었다. 제네바 협약의 내용은 전쟁이 끝난 후 포로는 전원 즉각 석방되고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원 송환 원칙을 둔 것은 2차 대전 후 전순국들이 포로들을 장기간 억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에서의 포로 송환은 제네바 협약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제네바 협약은 그러나 주로 국가 간의 전쟁에 적용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어서 한국 전쟁과 같이 국가 간의 전쟁인지 내전인지 성격이 애매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전쟁에서는 포로의 구성이 매우 복잡했다.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도 있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은 송환의 세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송환을 거부하는 북한군 포로도 있었고 중국군 포로도 많았고 또 그리고 남한 출신 의용군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전체 의용군 포로 한 10만 명 가운데 포로된 인원이 한 5만 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포로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그대로 송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포로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1953년 7월 남북 양측은 마침내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자유송환 원칙에 합의하면서 포로 송환 문제도 마무리지었다. 포로 송환이 시작됐다. 북한으로 송환된 포로는 7만 5천여 명. 반면 남한으로 송환된 국군 포로는 7천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한은 전쟁 중 많은 수의 포로를 잡았다고 선전해왔다. 북한 측 기록에 따르면 전쟁 1년 동안에만 그들이 잡은 포로 수는 8만 5천여 명이었다. 중공군의 공식 참전 기록에서는 그들이 잡은 포로 수를 4만 명 이상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불과 7천여 명의 국군 포로만이 남한으로 송환되었다. 철원의 승일교. 한국전쟁 전 북한이 일부를 건설하고 전쟁이 끝난 뒤 남한이 완성해 지은 특이한 다리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이 승일교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당시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따서 승일교로 지었다는 설이 있고 6.25 전쟁 당시 공을 세우고 전사한 박승일 대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1950년 11월) 중공군의 2차 공세 때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일 대령. 그런데 전사한 줄로만 알았던 박승일 대령을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본 이들이 있다. 박승일 대령은 연대장급이니까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들이 앉아서 야, 그 박 대령도 잡혔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세상을 떠난 이기봉 씨. 북한에서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기록한 책에서 그 역시 박승일 대령을 목격했다고 적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유해를 찾지 못한 이들의 위패가 이곳에 모셔져 있다.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채 이들은 모두 전사자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박승일 대령처럼 포로가 되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일 것이다. 만약에 정전이 협정이 되면은 또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그런 심사가 있어요. 심사가 있는데 한 3일 동안 계속 오더라고. 아주 공포 분위기예요. 걔들의 심사가 너무 엄격하고 그렇게 이제 심사 못 오니까 의심스러워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는 무적이 많다 이거예요. 안 가겠다 난. 다 그 운동장에 모이라 그래서 주만주로 다 모였다고 와서 이런 서명서를 내놓고 다 내놓고 거기 앉아서 가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다고. 남한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 자기네들이 가지 않겠다는 걸
내 이름을 써라 그래서 4개 사람들이 다 나가서 그거 썼다고. 네 차례의 포로 소환 끝에 남한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는 모두 7천여 명이었습니다.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7만 명에 달하는 국군 포로들이 남한으로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병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에 남겨진 병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수첩가 최석도 노인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군 포로였던 병덕이 인민군 부대에 들어가 그곳에서 최석도 노인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군 포로였던 병덕이 어떻게 인민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쟁 초기 우세했던 북한의 군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1950년 7월 미군의 공습 이후 북한군의 병력 손실은 상당했다. 1950년 약 970만 명이었던 북한 인구는 다음해 100만 명이 넘게 줄어들어 인명 손실이 절정에 달했다. 나가서 이용군으로 해방된 남반구 청년 학생들도 북한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의용군을 모집했고 한편으론 국군 포로들을 인민군에 강제 편입시켰다. 경기도 분당의 한 노인정. 한국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 지난 2000년 탈북한 장진환 할아버지. 그도 포로가 된 후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다고 한다. 탈북해 다시 남한으로 돌아온 뒤에야 그는 군복을 입고 저녁식을 치를 수 있었다. 소탕들은 무조건 해방 전탈하고 해방된 전탈하는 거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게 식량도 운반시키고 탄알도 운반하고 그래 다리도 건설대지 말았지만 건설대처럼 그렇게 일을 시켰지나. 총도 주고요. 예, 총도 주고 다 일제. 인민군복. 인민복 다 주고. 그러다가 노멀에다가 붙잡혔. 그럼 만약에 인민군대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지 뭐. 당신네도 좋은 땅에 오서 하니까 같이 저기 싸우자. 그러면서 무조건 안 갔다는 사람이 없지 뭐. 그 사람 죽일까봐 무서워서. 어디 맞으신 거예요? 입술 여기 짝이죠. 이거. 인민군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면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다. 따발이 맞아서 여기도 맞고요.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붙잡혀 혹독한 고초도 겪었다. 여긴 또 수리탄. 수탄이 나가서. 여기 편입된 부대의 국군 포로가 전체 중에 한 몇 % 정도나 됐나요? 국군 포로가 그냥 한 50%가 넘죠. 인구대가 없으니까 다 죽고. 병력이. 지난 1958년 휴전선을 넘어 탈북한 최건수 할아버지. 한국전쟁 때 북한군 장교로 복무했던 그는 자신의 부대에도 많은 국군 포로들이 있었다고 한다. 많았어요. 우리 소대뿐만 아니고 딴 소대도 많았어요. 강태대. 우리가 85년대 1대대인데 1대대도 많고 2대대도 많고 많았어요. 그때 인원이 모자니까. 이렇게 강제 편입된 국군 포로들은 전쟁이 끝날 때쯤엔 대거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다. 이 탄광이든가 여기 말하면 공무대거든요. 공무대. 거기 건설단으로 보낸 거죠. 비행기 이제 비행행 타는 데 쓰고 또 평양 그 보급 사업에 많은 이용했지. 철도 경비대에서 복무했던 최석도 노인이 병덕을 만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복구공사를 할 때 그때 우리 한계 부대 생활했지.
그때 다시 저절했으니까 복구될 냉겼지. 복구될 넘어왔지. 그전에 어느 부대에 있은 건 모르지만 그래 복구될 넘어와서 같이 한 개 반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에 둘은 1955년까지 같은 부대에서 지냈다. 그 후 최석도는 평양으로, 병덕은 한경북도 온성으로 보내졌다. 갈라진 다음에는 그래 소식도 서로 모르지만 두만강 근처 온성으로 갔다는 병덕. 그것이 최석도 노인이 기억하는 병덕의 마지막 소식이었다. 서로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며 의좋은 친형제와 같이 지내던 사이는 오늘의 이별로 갈리게 되었소. 얼마나 가석하고 얼마나 애달픈가. (1955년) 최석도 노인은 평양의 방직 공장으로 옮겨갔고, 최석도 노인의 증언에 따르면 병덕은 한경북도 온성 지역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최석도 노인이 기억하는 병덕의 모습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로는 병덕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수첩에 남아있는 병덕의 글은 바로 이 무렵 병덕이 최석도 노인에게 써준 것입니다. 꼭 다시 만나자는 글 하나만을 남기고 사라진 병덕. 그 후 병덕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1953년) 마침내 전쟁이 끝이 났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는 막대했다. 북한 전역은 폐허나 다름없었다. 미군의 폭격으로 북한 전역이 파괴됐고 산업시설들도 대부분 붕괴됐다. 전후 북한은 김일성의 주장에 따라 중공업 위주의 경제복구 계획을 세웠다. 중공업 건설을 위해 석탄, 철강 등의 채굴 사업이 시작됐고, 북한은 그 인력의 상당수를 국군 포로들로 채웠다. 마비가 온 불편한 손으로 어렵게 저녁 식사를 차리는 박영식 할아버지. 국군 포로로 북한에 잡혀 있었던 할아버지도 역시 전쟁이 끝난 후 탄강으로 끌려갔다. 먹어보지. 이 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고된 탄광 생활로 할아버지는 건강을 잃었다. 이런 박씨 할아버지의 손이 되어주는 김종렬 할아버지도 탄광에서 일하다 탈북했다. 힘이 들이요. 그때만 해도 이 기계화라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한 20, 30m 되는 게 탄을 발파해 놓으면 그걸 끄는 걸 철판을 길게 그냥 꼼빼 있는 데 그래서 내려서 그 다음에 사람이 쭉 붙어서 그 철판 위에서 채우는데 사람이 정말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드는 게 어디겠어. 제일 오염형이 하던 석탄 생산 막장이니까 여기엔 다 포로들이란 말이야. 거의 탄광에서만 그 포로들이 있어 한 60명 정도 되거든. 그걸 내가 대성공사에서 다 이름 적었단 말입니다. 적어서 죽은 건 죽은 걸로 표현하고 산 건 그대로 있고. 북한의 가장 북쪽 끝 온성은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이다. 탄광이 밀집되어 있는 온성 지방, 병덕과 같은 국군 포로들이 바로 이곳으로
대거 보내졌다. 지난 2002년 탈북한 윤정호 할아버지. 국군 포로였던 그도 운송 탄광에서 일했다. 위험한 탄광촌에서조차 국군 포로들은 차별받아야 했다. 더 말할 게 없지. 우리는 포로이고 자기네들은 떳떳하게 사니까 온갖 천대와 메시를 받으면서 그래요. 계속 그도 탄캐는지만 뒤를 보내서 탄캐기 오고 다른 일은 안 쓰이고 허라는 일은 안 쓰이고 힘들고 공이 나쁘고 응? 힘들고 그 위험한 이런 상황에다가 집어여서 탄캐했어.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가족도 이뤘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불행했다. 할아버지가 받았던 차별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졌다. 아들은 국군포로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조차 하기 어려웠다. 장인장한테 집에 찾아갔죠. 집에 찾아가니까 여전히 딜이 안 보냈죠. 딜이 안 놓고 너한테 보낼 기면 내가 성을 다 성을 다 바꿔버리고 이제 보내겠다. 그런데 그렇게도 될 수가 없고 그 전에 죽여버리겠다고. 자기 딸이 내 딸이 아니니까 아예 너한테 보낼 기면 내가 차라리 딸이 없는 것처럼 이제 없는 춤 하고 차라리 죽이겠다고. 휴가차에 오면서 결국 아들은 칠순의 아버지를 설득해 탈북을 감행했다. 저쪽에 양강도라는 곳에 가는데 그때야 우리 남편이 더 이상 이 땅에는 나에게 희망도 꿈도 없다. 아무 미련도 없다. 바랄 것도 없고 내가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없다.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이제는 나는 너는 이 땅에 아무 미련도 없다고. 가야 되겠다고. 칠 년 전 아버지의 유고를 안고 탈북했던 배경숙 씨. 국군 포로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지난 1997년 북한이 식량 위기로 배급을 중단하자 결국 굶주림으로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의 소원은 죽어서라도 이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가보니까나 정말 그 돌아가신 다음에 밥 한 그릇을 이렇게 그 떠놓잖아요. 근데 그 떠놓는데 그 쌀마저 없어가지고 제가 가져간 쌀 가지고 밥을 한 그릇 떠놓는 그때 그 상황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제가 잘못해드린 게 항상 마음에 걸렸고요. 많은 국군 포로들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국군 포로 병덕,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북한에 남겨진 국군 포로들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탄광촌에서의 혹독한 노동을 견뎌야 했고 국군 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숱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성 탄광으로 보내졌던 국군 포로 병덕, 과연 그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혹시 온성 지역 출신의 탈북자들 중 병덕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우리는 병덕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998년 탈북한 장호환 할아버지. 아이고 딱 30년생이시네요. 30년.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두고 포로로 끌려가 40여 년 세월을 생이별한 채 지냈다.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포로가 된 뒤 온성탄광에서 일했다는 할아버지. 혹시 병덕을 알고 있을까? 온성탄광에 계셨을 때 샛별탄광이나 같이 계셨던 국군 포로분들 중에 김병덕이라는 이름 가진 분이 있으셨나요? 김병덕이? 병덕. 병덕이? 예. 김병덕이 뭐라 김병덕이나 아는데. 김병 누구요? 병덕이. 경덕이요? 경상도 할 때 경. 경덕이. 온성탄광에서 온 박영식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있었던 국군 포로들의 이름은 다 아십니까? 김병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군 포로가 있었습니까? 김병준이라는 걸 들었는데 병덕이라는 건 잘 모르겠어요. 역시 온성탄광 출신인 윤정호 할아버지. 병덕을 본 적이 있을까? 어르신 북한 탈북하실 때 정도에는 온성에 국군 포로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살아 계셨어요? 내가 이거 올 당시 예. 그때 몇 분 안 돼요. 한 5밖에 안 돼요. 5명? 예. 그러면 그 중에 혹시 김병덕이란 이름을 가진 분은? 없지요. 그 5명 중에는? 예. 열세부대. 김병덕이라는 포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탈북자들을 통해 조사한 생존 국군 포로 명단. 이 명단에도 김병덕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 온성 출신 탈북자들을 취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이병덕이라는 국군 포로를 안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 사람이 말로는 확실히 한국 사람이거든요. 말씨가. 아, 남한 출신이다. 예. 제 생각에는 아마 국군 포로였다가 인민군이 다시 입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말로 의용군이라고 하나요? 예. 예. 온성탄광 출신 탈북자 중 이병덕이라는 국군 포로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아, 말투는요, 이 황해도 지방 말투요. 황해도 지방 말투요? 네. 황해도 지방 말투가 이 서울 지방 말하고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요. 그분이 키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체격은 좋아요. 예. 얼굴은 둥글 넓적한 형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체격은 좀 다부지고 키도 작진 않아요. 최석도 노인은 나이 때문인지 병덕을 김병덕이라고 했다가 때론 이병덕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온성탄광 탈북자들이 말하는 이병덕, 그가 최석도 노인이 기억하는 병덕은 아닐까? 우리는 온성 지역에서 이병덕과 같은 마을에 살았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같은 부락에 살다 보니까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도 좀 가까이 좀 다녔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도 좀 잘 다니고. 집안끼리도 서로 친해 자주 만나는 사이였다고 한다. 그가 본 이병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냥 꼭 똑똑했어요. 그렇게 우리 여느 이렇게 국군 포로들처럼 이렇게 좀 무식하거나 뭐 이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 똑똑했어요. 좀 뭐 우리 아버지. 그는 이병덕이 인민군에 갔다 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나도 좀 성격이 좀 과거라. 만약 국군에 나갔다 인민군에 재입대해서 일을 한 사람들 다 의용군을 쳤거든요. 보통 그러면은 국군 포로였다가 의용군 갔다 온 사람은 국군 포로라고 표현. 아, 표현 안 하죠. 절대. 여기서
국군에 나갔다가 이민군에 대피한 사람들은 절대 포로를 안 해요. 우영군이라고 치지. 한국 전쟁 중 전사한 이들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전사자 명단에 오른 이름들 중 상당수는 실종되거나 포로로 끌려가 사라진 이들이다. 여기에서 이병덕의 이름도 찾을 수 있었다. 이병덕이라는 이름의 전사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전사자 명단에 등록된 이병덕은 모두 15명. 이병덕이 서울 말씨를 썼다는 점을 고려해 출생지를 서울, 경기, 충청 지역으로 좁히면 모두 8명의 이병덕이 남는다. 이 8명의 이병덕을 더 알아보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이들의 인적 사항을 문의했다. 문의 결과 5명은 무연고 처리돼 아무런 기록이 없었고 3명의 이병덕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중 우리가 찾는 이병덕이 있을까? 3명의 이병덕 중 2명은 연고자가 모두 100세가 넘어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 외에 다른 연고자는 찾을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된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보았다. 첫 번째 이병덕 연고자의 주소지에는 골프장과 골프 전용 빌라가 들어서 있었다. 두 번째 연고자의 주소지도 찾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동네. 실제 주소지에는 아파트 상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 번째 이병덕의 연고자 이명희 씨. 3명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연고자로 이병덕의 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희 씨의 주소지로 등록된 서울 상도동. 다행히 이명희 씨의 주소지에는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찾아간 날 가족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이 집은 이명희 씨의 아들이 사는 집으로 확인되었다. 행방불명이라고 맨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전사 통보가 우리 어릴 때 저기 했는데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 거기서 헤어져서 거기서 돌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근데 그건 확실히 모르죠. 아,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목격하신 분이나 목격한 사람은 없죠. 이명희 씨는 아버지 이병덕의 고향인 충청북도 진천에 내려가 있다고 했다. 제작진의 전화 연락을 받은 이명희 씨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전화 드렸던 국군포로 병덕을 찾다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에 가족 모두가 놀랐다고 했다. 전사는 어디서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냥 공공장소라고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러면 아버님의 유해는 발견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죠. 동영상을 다 가르쳤어. 그래 옛날이지만은. 아버지의 전사 소식이 전해진 뒤 어머니마저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났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남매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엄마한테
이렇게 집에 있어도요 이웃에서 애들이 막 엄마 불러가면서 울면은 안 보이는 데서도 그냥 울었다고요. 엄마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 아버지 이병덕은 어떻게 전사한 것일까? 이때가 48년인데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이병덕의 전사 일자는 1950년 11월 25일. 전사 한 달 전 이병덕은 장교로 진급도 했다. 장교를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일 것이다. 똑똑하다고는 동네에서는 똑똑하다고 얘기하셨나 봐요. 그 말로는 뭐 여기 사람들이 칭찬인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으면 그래도 한 자리 해먹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많이 해서 한문, 동네 사람들 양악 같은 거 다 그것도 가르치고 한문을 잘 하시다고요. 실적도 좋고 한문을 잘했다는 이병덕. 자식들은 아버지의 글씨가 남아있는 책을 유품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거 글을 그럼 다 아버님께서 쓰신 거예요? 아, 그렇지. 다 떨어지겠어. 이병덕이 쓴 글씨. 수첩 속의 병덕만큼이나 한문 실력이 뛰어나 보였다. 이게 60갑자인데 저 아버님이 쓰신 요 한자 있고 여기에 터를 한글로 쓰셔놨어요. 필적이 좋으셨다 그래요. 체격은 어떤 편이에요? 체격도 좋아지요. 키도 크다이 가지니까 딱 아주 그냥 키도 크고 헐쭉하니까 잘생겨서 좀 등치도 좋은 편이고 얼굴도 좀 퉁퉁해 고정한 편이고 내가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이병덕의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아버지의 사진. 젊은 시절 이병덕의 모습이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수첩 속의 병덕이 맞을까? 이명희 씨의 아버지 이병덕은 제8사단 소속으로 1950년 11월 25일 전사 처리되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북진을 거듭하던 국군 8사단. (11월 25일) 평안북도 영원에서 대규모 중공군에게 포위 공격을 당하고 만다. 이 전투에서 8사단은 부대가 해체될 정도의 타격을 입는다.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자 영원전투 당시 8사단 3대대장이었던 최명신 장군. 그는 영원전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좌측에 제일 심하게 포위 공격을 당했고 우리 한국군도 좌측에 있는 부대가 포위 공격을 많이 당했다고. 그게 4명의 그 연대장도 우리 8사단의 21연대장 김영로 대령, 그 5사단의 그 누구 박승일 장군인가? 오연대인가? 오연대장 박승일 장군. 그다음에 그 뭐 6사단 이런 사람들이 그 연대장들이 포로 당했다고. 그 뭐 그에 많은 그 장교들 사병들 많이 포로 당했다고. 연대장들이 줄줄이 포로로 잡혔을 만큼 영원 전투에서는 수많은 국군들이 대거 포로로 잡혔다. 이 전투에서 전사 처리된 이병덕. 그도 어쩌면 포로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병덕이 우리가 찾는 병덕은 아닐까? 우리는 이병덕의 글씨를 가지고 그가 수첩 속 병덕과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필적 감정소에 두 사람의 글씨를 의뢰했다.
두 문서에 나타나는 어떤 필기구의 형태라든가 또 동일 문자가 나타나는지 또 동일 문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운필 방법이라든가 형태가 같은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감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적 감정서 한 곳에 더 의뢰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에서 이병덕과 같은 동네에 살았다던 조명수 씨를 다시 만났다. 그에게 이명희 씨의 아버지 이병덕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과연 그가 기억하는 이병덕과 같은 사람일까? 근데 얼굴 유형은 많이 비슷해요. 이렇게 뭐 특이하게 뭐 다른 분처럼 이 얼굴이 갸름하다든가 뭐 이런 유형은 아니고 둥근 형태거든요. 근데 얼굴 유형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이런 정복 입은 사진하고 그리고 또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재 모습하고 시각적 차이가 좀 너무 틀리니까 딱 뭐 옳다 이렇게는 대답 못하겠는데 얼굴 유형 봐서는 좀 많이 비슷해요. 확신할 순 없지만 온성탄광에서 살던 이병덕과 매우 비슷한 생김새라고 했다. 며칠 뒤 마침내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 두 글의 필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여기에 있는 그 수첩 서신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과 한문 연습장에 있는 필적은 서로 다른 필기구의 차이점은 조금 있어 보이지만은 서로 다른 필적으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분에서의 이 공과 부분 두 글씨는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있는 춘자 부분 보시면은 시필액을 장액으로 길게 기재하는 습성과 여기에서 짧게 기재하는 습성, 가로액을 우측으로 기재하는 습성과 중앙에다가 기재하는 습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한자와 한글을 비교했을 때 획을 긋는 순서와 형태 등이 달라 서로 다른 필체라고 판단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곳의 감정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 편지 필적은 정상적인 필수를 아주 매끄럽게 정상적으로 기재한 반면에 그 책자에 있는 그 필적에서는 이 정상 필순으로 아주 각지게 쓰는 필적에서 각기 상이한 특징이 나타나고 이 한문 필적에서도 이 세금변을 기재할 때 이 석자에서 이 세금변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기재하는 반면에 이 북구시체에서는 정상 필순으로 궁서체로 기재되는 어떤 특징에서 각기 다르게 보여서 다른 형태의 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글자를 쓰는 방식에서 서로 차이를 보여 다른 사람의 필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두 글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두 필적에서 하나는 이 펜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붓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필적에서 나타나는 어떤 필기의 특성을 가지고 동일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수첩 속에 이별의 글을 남기고 떠난 병덕. 그리고 그를 찾기 위해 만났던 또 다른 병덕. 그들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만 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수첩 속의 병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라져버린 병덕. 수첩 속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그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 중 수많은 병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전사자라는 이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 속에서 국군 포로라는 존재도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수첩속 병덕을 찾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병덕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의 세월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병덕들의 사연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상처들을 치유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땄거든요. 병 안에 들어가서 살아요. 아버지 제사를 모시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가 만약 전사한 것이 아니라면, 행여 포로가 되어 북한 땅에 남겨진 것이라면, 그동안 아버지는 얼마나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지셨던 것일까. 생존해 계시다 그러면 만나야 되겠지요. 그래도 얼굴에도 봐야 되겠지요. 가슴이 아프고 차라리 그냥 모르고 그냥 이런 대로 살았으면은 그냥 돌아가시다 생각하고서 살았을 건데. 비극의 역사 속에서 희생되고 사라져야 했던 수많은 이름들. 사라진 병덕의 존재처럼 그들의 상처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땅이 그리 광막하지 않거니 오늘 비록 이별에 쓴 악수로 헤어지지만 기억 후 기약 없는 그 어느 날 그 어느 곳에서 환희의 상봉이 뒤따를 것이요. 부디 편지가 갈 수 있는 그날 편지나 얹어주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